여기는 슈카바티 라디오 문화 채널입니다. 슈카바티 라디오 특별기획 듣는 드라마 제로 공화국 제7화 1편 일본 정부가 들어서다.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을 위시로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3.1 만세운동. 이 역사적인 운동의 요지는 조상대대로 이 한반도를 지키며 살아왔던 우리 한민족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고 수호자이니 어떤 지배 세력에도 좌지우지될 수 없는 신성한 존재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자각하게 하는 일대 혁신이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 정치는 물론 이씨 조선 왕조의 끝을 알리고 백성이 주인되어 스스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민주공화국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에 국내외 여러 곳에 7개의 임시정부가 세워졌으며 그해 9월 일제의 눈을 피해 상해에 세워진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즉 제로공화국이 탄생되었던 것이다. 경술국치. 1910년 경술년에 나라에 치욕적인 사건이 벌어진다. 한일 합방. 이 말을 표면적으로 보면 대한제국과 일본 두 체제가 평화적으로 합의하여 새 국가를 만든다는 말인데, 실제적으로는 대한제국이 일본의 무력에 의해 강제로 침탈당한 병탄인 것이다. 아무튼 일본이 정권을 잡은 새로운 정부가 이 땅에 출범된 것이다. 일본은 일본 천황의 신성불가침인 권위와 공정함을 철저히 내세운다. 하나, 천황이 제가한 법령에 대하여 행정관리가 털끝만큼이라도 그 범위에 벗어나는 행위는 절대 못한다. 왜냐하면 천황의 말씀을 절대 거역하면 안 되기에. 하나, 조선 인민도 이제는 천황의 어린 백성이라 일본인과 한 가지로 대접받는 행복을 받을 것이다. 이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을 줄 것이고 죄가 있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되는, 즉 관리가 법령대로 법을 공평히 시행하는 진정한 법치국가의 면모를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 우리가 임명하는 새 관리는 자기에게 좋게 하는 인민에게는 죄가 있어도 벌하지 않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가볍다 하여도 무겁게 벌하던 대한제국 시대의 관리와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강제병합 이후 일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반일 세력들의 색출이다. 이유는 합방이 된 것은 대한제국 황제의 뜻이므로 이를 반대하는 자들은 반역에 해당되기에 그 씨앗들을 뿌리채 뽑아야 한다는 논리로 말이다. 이는 1962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정권이 쿠데타의 정당성을 위해 사회 정화 차원으로 자유당과 연관되어 있던 정치 깡패 무리들을 일제히 체포하여 사형 및 구금시킨 일과, 또 1979년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권총으로 처단하여 최규하가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고 있었지만 거의 공석과 다름없는 대통령 자리를 노리고 12.12 군사 쿠데타를 벌인 전두환이 사회 악을 근절시킨다는 슬로건 아래 아이, 어른, 노인네 할 것 없이 조금이라도 불량하게 보이는 남자들은 무조건 잡아들여
삼청교육대라는 곳으로 보내 무고한 시민들을 범죄자 취급을 한 막장 공권력의 원조격인 셈이라 볼 수 있다. 아무튼 정권을 잡으면 의뢰이 행해지는 저와 같은 고질적인 병폐의 수단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어찌됐건 일본은 1911년 조선 총독부 초대 총독인 데라우치 마사다케를 반일 세력들이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사건을 조작하기에 이른다. 이른바 105인 사건. 미수에 그친 반일 세력들의 대상은 독립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의병 조직들과 구국을 위한 교육과 계몽을 선도하는 사회 지식인들이었다. 우리나라 각 지역 학교의 교사와 학생 및 잡화업과 유기업 등 소규모 생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총독 암살 미수범이라는 엄청난 사건의 피의자들로 매도해 700명을 체포하여 그중 105인만을 추려 구속, 고문을 한 무지막지한 조작 사건이었다. 왜 일본은 이 사건을 겁도 없이 조작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는가? 이 105인 사건을 조작하기 전에 안악 사건이라는 것이 있다. 일본은 경술국치 그해 11월에 황해도 신천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던 한 인물을 잡는다. 안명근. 그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의 사촌형이었다. 한일 합방이 강제로 체결되자 그는 서간도로 이주하였다가 그곳에서 국권 회복을 위한 무관학교를 설립하고자 1910년 11월 입국한다. 그는 황해도에 사는 부호 이원식 신효석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냈다. 그러나 무관학교 설립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부금이라 신천 발산에 사는 부호 민병찬 민영설에게 찾아가 보조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서 이에 안명근은 권총으로까지 위협했으나 갖은 핑계를 대며 거부하는 그들에게 조국 광복의 큰 뜻을 모르는 자라고 질책한 뒤 떠난 안명근을 이 두 민씨들이 재령 일본 헌병대에 밀고해 사리원역에서 일본 경찰에게 붙잡힌 사건이다. 서울 경무총감부로 압송된 안명근은 연고자들을 대라는 심한 문초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자 그의 친지부터 불러 모아 그의 배경에 있는 인물들을 물어보고 거론된 사람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다 체포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황해도 일대에 평소 애국자로 지목된 인사 50여 명이 영문도 모르고 영장도 없이 구금되는 희대의 말도 안 되는 묻지마 구속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행되는 고문에 못 이겨 끌려간 사람들은 별의별 얘기를 다 털어놓는데 여기서 일본은 신민회라는 실체를 포착한다. 실제로 신민회는 도산 안창호를 필두로 국내 국외를 통하여 정치적으로 조직된 비밀 결사로 구국 계몽 운동은 물론 해외 독립군 기지 건설을 준비하는 단체로서 1910년대 이후 간도, 상해 및 밀산 등지에서 독립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일본은 신민회를 무장 암살 단체로 바꾸어 규정짓고 국내의 애국자들을 모두 잡아들이기에 이른다. 이것이 식민 통치하기에 가장 좋은 첫 번째 과제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한일 강제 병합 후 3달 뒤인 1910년 11월, 여기는 경성. 양기탁의 집에 이동영, 안태국, 주진수, 이승훈, 김도희, 김구 등 신민회 간부들은 비밀회의를 위해 모였다. 이 비밀회의의 안건은 실로 일본을 상대로 전면전을 치르자는 구체적이고도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1. 지금 왜가
경성에 이른바 총간부라는 것을 설치하고 전국을 통치하니 우리도 경성에 비밀리에 도독부를 설치하여 전국을 다스리는 것을 필두 안제로 2. 만주에 이민계획을 실시할 것과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장교를 양성하여 광복전쟁을 일으킬 것 3. 이를 준비하기 위해 이동령을 먼저 만주에 파송하여 토지 매수, 가옥 건축과 기타 일반을 위임하고 4. 나머지 참석한 인원들은 각 지방 대표를 선정하여 15일 이내에 황해도에서 김구가 15만원, 평남의 안태국이 15만원, 평북 이승훈이 15만원, 강원의 주진수가 10만원, 경성의 양기탁이 20만원을 모아 이동령한테 보내기로 의결하고 비밀회의를 마친다. 김구는 즉각 출발하여 안악으로 돌아오니 안명근이 양산학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누구요? 아니요. 그래, 중근이의 시신은 어디로 모셨어? 여순에 그대로 있어. 일본 아새끼들이 절대로 안 내주어. 저런, 그럼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개수씨는 막내딸만 고향 땅 성당에 맡겨놓고 중국으로 넘어갔디요. 일본 놈들의 감시를 피해서 말이군요. 죽의 동생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나라까지 잃으니 내가 분통이 터서 살 수가 없겠시오. 김영, 내 김영의 도움을 청하고자 왔소. 지금 나는 해서지방의 부호를 다수 만나 독립운동 자금 기부를 요청을 했디요. 헌데 모두 그러겠다고 하고는 차일 피해를 미루지 않겠어. 그래서 지역 부호 모두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한 놈을 총으로 돈을 좀 빼앗아야겠시오. 그 다음에는요? 모두 논란해놓은 금전을 가지고 동지를 모아서 일을 화끈하게 벌리는 거예요. 먼저 전기 전화줄을 일시에 끊고 놀라 허둥대는 외구 새끼들을 준비한 동지들이 총으로 도살하면 다른 지원 외병대대가 도착하기 전 5일간은 자유천지가 될 터이니 당장에 분을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전국 각지에서 내가 벌인 같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일본 아새끼들은 당황하여 이리저리 날뛸 것이고 우리가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 보여야 하지 않겠어요? 중군이처럼 말이디요. 안영이 여순 사건을 목도한 나머지 더욱이 혈족으로 더욱 피가 끓어 이와 같은 계획을 생각해낸 듯하나 5일간 황해 일대에 자유천지를 조성하려면 금전보다 중요한 것이 동지의 결속인데 동지는 몇 사람이나 얻었나요? 길에서 내래 김형을 찾아온 것 아니가시오. 나의 절실한 동지는 몇십 명은 좋게 되니 김형이 도와주신다면 동지는 쉽게 얻을 줄 압니다. 아니요. 일본 놈들을 상대하려면 대규모의 전쟁을 해야 하는데 훈련된 군인이 없고는 성공을 기약할 수 없지 않겠소. 일시적인 격발로는 5일은커녕 3일도 기약하기 어려우니 분기를 참고 다수 청년을 북쪽 지대로 데려가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당장 우선이 아니겠소. 지금 만주 쪽에 독립군 기지 건설을 준비하고 있소. 그러니 이번 일은 거두시고 나와 함께 하십시다. 김영, 저 일본같이 미친 아새끼들은 재고 따져서 상대할 놈들이 아니오. 아무튼 알겠소. 김영 하는 일에 성공이 있길 기원하겠소. 내리 이만 가봐야겠어. 그리고는 안명근은 양산학교를 나선다. 김구는 더 이상 말을 못 잇고 그저 가는 그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다. 며칠 후 김구에게 왜 헌병 한 명이 와서 헌병 소장이 잠시 면담할 일이 있다고 함께 가기를 청한다. 가서 보니 김홍량, 도인권, 이상진, 양성진,
박도병, 한피로, 장명선 등 교직원들이 먼저 와 있었다. 그리곤 경무총관부의 명령이라면서 임시 구류에 처한다고 선언한다. 2, 3일 뒤 황해 일대에 평소 애국자로 지목된 인사들, 즉 전 도내의 지식계급과 부호들이 대부분 체포되어 들어왔다. 그리고는 이들을 모두 경성으로 압송한다. 하지만 이들을 위해 경성에 이미 배치해놓은 감옥과 구치소, 그리고 각 경찰서 내의 구류소는 한꺼번에 몰려든 이들을 수용할 공간이 안 되었으므로 진물 창고와 사무실까지 구금소로 사용하였다. 창고 안에는 임시로 벌집과 같은 방을 만들었는데 그 방에는 2명 이상은 가두어 두기가 불가능한 작은 규모다. 그야말로 그냥 막 구겨 넣었다. 그리고는 한 사람씩 불러 신문을 시작한다. 신문실에 불려온 김구에게 일본인 검사는 연령, 주소, 성명만을 묻고는 수족을 결박하여 천장에 달아맨다. 등 뒤로 손을 묶은 밧줄을 천장에 연결하여 매다르니 잠시 후 김구는 숨을 못 쉬어 기절한다. 얼굴과 전신에 냉수를 끼얹어 정신을 차리자 왜군은 비로소 안명근과의 관계를 묻는다. 안명근은 서로 아는 친구일 뿐이고 같이 일한 사실은 없다고 답하자 일본 검사는 노발대발하며 김구를 다시 천장에 매달고 새 놈이 돌아가며 매와 몽둥이로 무수히 난타한다. 김구는 또 정신을 잃었다. 동창이 밝았을 때 김구는 신문실에서 나와 유치장에 눕혀진다. 밤새 맞고 기절하고 맞고 기절하길 수십 차례. 김구는 고통스럽기 그지없다. 맞아서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실은 가식적인 그 자신의 모습이 느껴져 고통스럽다. 저 왜군은 남의 나라를 삼키고 짓밟는 일을 밤을 새워 하는데 정작 나라를 남에게 먹히지 않게 구해야겠다는 자기 자신은 밤을 새워 일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스스로 물어보니 자괴감에 빠져 견딜 수가 없다. 망국노의 근성에 부끄러운 눈물이 눈시울에 가득 찼다. 몸을 어느 정도 추스르게 되자 또 신문실에 끌려갔다. 김구는 자기의 혀 끝에 사람의 생사가 달렸다는 것을 자각하며 말조심할 것에 결심에 결심을 더하였다. 외경이 물었다. 네 오랜 친구가 누구냐? 내 오랜 친구는 오인형이요. 외놈이 반가운 낯으로 물었다. 그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오인형은 장년이란 곳에서 살았으나 연전에서 사망하였소. 하니 김구를 다시 매달고는 정신을 잃을 때까지 가혹하게 고문한다. 학생 중에서는 누가 너를 가장 따르느냐? 하는 말에 졸지간에 최중호라고 말한다. 김구는 자신의 혀를 끊고 싶었다. 아무 잘못 없는 젊고 어린 것이 자기 때문에 잡혀오게 생긴 걸 생각하니 미안함과 무기력함에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 그러고는 또 더 얘기해보라는 말에 입을 절대 열지 않으니 또 매질을 한다. 그가 깨어나 눈을 들어 창밖을 보니 그의 학생 최중호를 언제 잡아왔는지 반이나 죽어 질질 끌고 가는 것이 보인다. 이곳 경무총관부에서는 밤낮으로 도살장에서 소와 돼지를 때려잡는 듯한 소리가 여기저기서 끊이지 않고 들린다. 외놈이 신문하는 방법에는 대략 3가지 수단이 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악랄한 방법으로 가혹하게 고문하는 것이다. 1. 채찍과 몽둥이로 난타하는 것. 2. 두 손을 등 뒤에 포개고 오랏줄로 결박하여 천장의 쇠고리에 끌어올리고서 신문 받는 자를 둥근 걸상 위에 세웠다가 오랏줄 한 끝을 한편에 잡아매고
발판을 뽑아버리면 온몸이 공중에 매달려 질식하게 되는데 그 후 결박을 풀고 냉수를 온몸에 끼얹어 숨이 돌아오게 하는 것. 3. 화로에 쇠막대기를 질비하게 늘어놓아 벌겋게 달군 후 그 쇠막대기로 온몸을 함부로 지지는 것. 4. 손가락 크기의 능목 3개를 세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나무 양 끝을 노끈으로 동여매어 돌리는 것. 5. 거꾸로 매단 후 콧구멍에 냉수를 부어 넣는 것 등이다. 두 번째 신문수단은 굶기는 것이다. 신문할 때 음식을 보통 수가민의 반으로 줄여 생명만 유지하게 해놓으면서 굶긴다. 아사식전까지 간 수가민은 신문하는 주임에게 사식을 받아먹을 수 있도록 청원한다. 여기서 사실 유무와는 관계없이 거짓말이라도 해서 외놈들이 원하는 말이나 정보를 주는 자에게는 사식을 허락하고 반항성이 있어 보이면 절대로 허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장에서는 사식을 받아먹는 자는 나약한 배신형이기에 경계의 대상이 된다. 마지막 신문수단의 끝판왕은 온화한 방법을 쓰는 것이다. 좋은 음식도 대접하고 훌륭히 장식한 아카시의 방으로 데려가 점잖은 말투로 극진하게 대우하면 가혹한 고문을 잘 참아낸 자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실토를 한다. 김구는 총 7번 받은 신문 중에서 6번은 매번 정신을 잃게 만드는 신체 고문을 당한다. 4번째까지 달아매고 때릴 때는 깨어나 보면 유치장이었는데 5번째부터는 이골이 났는지 견딜만 하다. 그래서 5번째 맞을 때는 조선 후기의 충신 박태보가 보습 당근질을 당할 때에 이 쇠가 식었으니 다시 달구어 오라 고 한 구절을 암송하면서 맞다가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타작에서는 겨울철이라 겉옷만 벗기고 속옷은 입힌 채로 때리는 일본인에게 속옷을 입어서 아프지 않으니 속옷을 다 벗고 맞겠다 하여 알몸으로 매를 맞는다. 김구는 살이 다 찢어지고 벗겨져서 온전한 살가죽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는 채로 유치장에 당도하면 안쓰럽게 쳐다보는 각방 동지들에게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저들이 나의 살가죽을 찢었지만 내 정신은 절대로 찢어놓지 못할 거요 라고 웃으며 말한다. 왜냐면 이왕 다 망가진 몸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졌고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이 차분해지는 것이 여유로운 마음까지 들기 때문이다. 몸은 만신창이인데 침착하게 말하는 김구를 보며 감옥에 갇힌 동지들은 숙연해지면서 몰래 눈물을 흘린다. 신체 고문 가지고는 김구를 쓰러뜨릴 수 없다 판단한 외경들은 제2단계 굶주림 코스로 들어간다. 밥에 모래 절반이 섞여 나오고 반찬은 소금 한 줌이나 쓰디 쓴 장아찌 꽁댕이만 주고는 사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을 김구가 갇힌 유치장 문전에서 같이 먹게 한다. 모래밥을 먹어 허기진 김구는 고깃국과 김치 냄새가 코에 닿을 때마다 미칠 듯이 먹고 싶어진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음식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김구는 아무라도 이름을 팔아 사식을 받아먹을까 하는 생각을 수십 번 하다가도 식사 때가 지나면 괜한 생각에 큰일 날 뻔했구나 싶었다가도 다시 식사 때가 되어 냄새를 맡으면 별 미친 더러운 생각이 또 엄습한다. 아내가 나이가 젊으니 몸이라도 팔아서 맛있는 음식을 늘 해다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쓰레기 잡놈 같은 생각을 한 자신을 마음속에 칼로 수십 번 난자한다. 김구는
이러다가 자신이 인간의 본성은 사라져 없어지고 짐승의 본능만 남겠구나 하며 자책을 한다. 8번째 신문에는 각 과장과 주임 경시 7, 8명이 나란히 앉아 위협한다. 네가 아무리 입을 다물고 혀를 묶어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으려 하지만 너의 동료가 대부분 자백하였다. 여러 놈의 입에서 네 죄가 발각되었으니 어서 자백을 해라. 말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때려 죽여도 된다. 왜냐면 우린 니뽀는 강고크라는 토지를 사들인 지주가 되었으니 너희같이 쓰잘데기 없는 논밭에 물이 돌은 골라버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를 논밭에 자갈 돌로 알고 파내려는 너희 일본의 수고는 알겠지만 파내어지는 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보라. 그러고는 김구는 갑자기 일어서더니 기둥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더니 머리를 기둥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게 부딪힌다. 외경들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멍하니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김구의 머리에서 쩍 하는 소리와 함께 피가 얼굴로 순식간에 번진다. 김구의 머리는 부딪힌 충격에 의해 공처럼 튕겨져 나가니 몸이 뒤로 활처럼 휘면서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외경들이 인공호흡을 하고 얼굴에 냉수를 끼얹는 등 김구를 깨우려 동분서주한다. 수카바티 라디오 특별기획 듣는 드라마 제로공화국 제7화 2편 기약 없는 17년형 편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 김구는 종로 구치감으로 넘어갔다. 비록 다른 수감자와 격리된 독방이었으나 경무총감부보다는 편리하였다. 이른바 감옥의 식사 분량이 전에 있던 곳에 비해 훨씬 많았다. 이곳 최고 신문실로 끌려갔다. 그런데 누가 뜻하였으랴.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17년 전 인천 경무청에서 김창수로서 신문을 받을 때 뒤에서 방청을 하다가 김구가 외경을 보고 호령했을 때 칙쇼 하면서 후문으로 피신하던 와타나베라는 순사가 앉아있지 않은가. 전과 같이 길게 늘어뜨린 카이젤 수염과 약간의 희끗한 머리에 제복을 입어 중후함과 엄숙함이 배어나왔다. 와타나베는 김구를 힐끗 보더니 김구라는 제목이 쓰인 보고 자료를 여기저기 보며 얘기를 한다. 김구, 여기에 너의 일생 행적과 비밀이 모두 적혀 있으니 거짓말할 생각은 하지도 말고, 더군다나 이 와타나베의 가슴에는 무엇이든 꿰뚫는 X광선이 있으니 순순히 자백하는 것이 좋을 것이오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곧 너의 무덤이 될 것이니. 김구는 생각하였다. 와타나베가 왜 나를 창수라 안 부르고 김구라 부르는가? 분명히 저 자료에는 치아포에서 쓰치다라는 외놈 죽인 일과 인천에서의 사형 정지 그리고 탈옥 도주한 사실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을 텐데 누락이 되었나? 그래서 이자가 날 몰라보고 김구인 줄 알고 있는 건가? 그래서 김구는 와타나베가 17년 전 일을 먼저 꺼내기 전까지는 시치미를 떼면서 와타나베의 X광선이 확실히 작동하는가 안 하는가를
시험할 생각으로 이렇게 대답한다. 나의 일생은 구석진 곳에서 숨어 생활한 적 없고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한 탓에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다 공개적이었지 비밀이란 없소. 와타나베는 순서대로 묻기 시작했다. 출생지는? 해주 텃골이요. 교육은?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소. 직업은? 농촌에서 나서 자랐으므로 나무하고 밭 갈고 하다가 25, 6세에 장년으로 이주하여 종교와 교육에 종사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안악 양산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중에 체포되었소. 와타나베 놈이 성을 버럭 낸다. 그래! 전사한 전격 교육은 피산적이었고 그 속에 숨기는 것 하나둘이 아니란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김군은 긴장한다. 숨긴다는 것이 17년 전 창수 얘기를 말하는 것인가 해서 말이다. 그것이 무엇이오? 서간도에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후일 독립전쟁을 준비하려던 사실 말이다. 또 안면근과 공모하여 총독을 못살하려 하였고 그래서 부호들의 근전을 강탈하려 한 사실도 말이다. 우리 일본 경찰은 불보듯 환하게 보고 있는데 왜 끝까지 숨기려 하느냐? 라고 책상을 치며 와타나베는 칙쇼를 연방해댄다. 김군은 갑자기 웃음이 나온다. 그의 가슴에 X광선이 고장난 것이 확실해서 말이다. 17년 전 창수 일을 모르는 게 분명하다 판단한 김군은 안명근과는 일절 관계가 없소. 또 서간도 일은 이곳 가난한 농가를 이주시켜 생활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것뿐이오. 그리고 그 외 총독 암살 음모니 금전 강탈 같은 일은 전혀 사실 무근이오. 와타나베는 노기가 등등하다. 하지만 자료에 증거가 없으니 그냥 씩씩댈 뿐이다. 이에 김군은 17년 전 자기가 와타나베에게 소리쳤을 때 도망치는 모습을 떠올리며 그의 성격이 매우 소심하고 겁 많은 걸 직감하고 당당히 말을 한다. 당신 일본 경찰의 시각이 너무 협소하여 걸핏하면 일본을 배척하느니 뭐니 하면서 우리가 하는 교육 사업에 사사건건 시비를 붙이며 방해를 많이 하니 앞으로 경찰들이 우리 교육 사업에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주의시켜 주시오. 그리고 학교 개학 시기가 이미 지났으니 속히 내려가 가르칠 수 있게 어서 풀어주기 바라오. 와타나베 놈은 17년 전과 똑같이 칙쇼를 계속하며 신문실을 나간다. 김군은 희색이 만면한 미소를 띠며 다시금 창 너머 우리 땅을 바라본다. 창 너머 산천을 바라보니 문득 정겹고 따뜻한 느낌이 든다. 오늘 이 일을 겪어보니 국가는 망하였으나 인민은 망하지 않았다고 말이다. 김군은 평소 우리 한인의 정탐을 몹시 미워해서 그들만 보면 여지없이 공격하곤 했는데 김구에게 공격을 받은 정탐배마저도 17년 전 그 사실만큼은 밀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즉 각처 한인 형사와 고등 정탐까지도 그 양심에 애국심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오른다. 우리 민족들이 이같이 동정해 주었으니 김군은 최후의 한숨까지 동지를 위하여 분투하고 원수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리라 결심한다. 이때 벽 너머 신문실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안명근이 양산학교에 왔을 때 김구도 그 자리에 있었지? 저는 안명근이 누군지도 모르고 김구 선생님은 어디 가고 그날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양산학교 교직의 아들인
14살짜리 이원형이라는 학생이었다. 외놈들은 죽일 것 같이 협박하고 조선인 순사놈은 원형을 달랜다. 아이 미련한 놈아. 안명근이도 김구도 같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대답만 하면 네가 지금이라도 아버지를 따라 집에 가도록 해줄 터이니 시키는 대로 말을 하여라. 그러면 그렇게 말하리다. 때리지 마셔요. 김구는 다시 생각한다. 나를 신문한 것에 근거해 형을 매긴다면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최고 2년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는데 나를 어떻게든 쳐놓고 싶어 소위 안명근 부호 강도 사건에 억지로 얽어 넣으려는 심산이군. 초인종이 울리면서 와타나베와 조선순사는 이원영 학생을 김구의 신문실 안으로 들이세우고 원영에게 묻는다. 양산학교에서 안명근이 김구와 같이 앉은 것을 네가 보았다고? 예. 말이 끝나자마자 원영을 문 밖으로 끌고 나간다. 와타나베는 김구에게 말한다. 네가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검사님, 안명근 사건 발생 날짜와 경성 양기탁집에서 비밀회의 사건 발생 날짜를 비교해 보시고 말씀을 하시죠. 와타나베는 두 조서를 본다. 공교롭게도 외경들이 고문을 하며 작성한 두 사건의 발생 날짜가 일치한다. 김구는 웃으며 말을 한다. 500열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두 곳 회의를 다 참석한 김구를 만들려고 매우 수고스럽겠소. 이것으로 예심 종결이 되었다. 이른바 재판일을 맞았다. 죄수 마차에 실려 경성지방재판소 문전에 당도했다. 재판은 2호 법정에서 열렸는데 그곳에는 김구 어머니가 김구의 딸 화경이를 업고 그의 아내와 같이 법정 안 방청석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법정 피고인석 맨 앞자리에 안명근, 그 다음으로 김홍량이요. 김구는 제3차에 앉고 이승길, 배경진, 한순직, 도인관, 양성진, 최익형, 김용재, 최명식, 장윤근, 고봉수, 한정교, 박형병 등 40명이 출석하였다. 방청석을 둘러보니 각 학교 남녀 학생과 각 사람의 친척 친구가 모였고 변호사들과 신문기자들도 열석하였다. 대강 신문을 마친 후 소위 판결이 있었다. 안명근은 종신징역이요. 김구를 위시로 김홍량, 이승길, 배경진, 한순직, 원행섭, 박만준 7명은 15년형인데 원행섭, 박만준은 결석하였고 도인관, 양성진은 10년형이요. 최익형, 김용재, 장윤근, 고봉수, 한정교, 박형병은 7년과 5년으로 구형한 후 판결도 그대로 언도되었다. 이것은 이른바 강도 사건으로 선고된 것이었다. 이어서 소위 보안 사건의 재판 판결은 양기탁, 안태국, 김구, 김홍량, 주진수, 옥관비는 2년 징역이고 그 나머지는 1년 혹은 6개월이었다. 그 밖에 이동휘, 이승훈, 박도병, 최종호, 정문원, 김병옥 등 19인은 무의도, 제주도, 고금도, 울릉도 등으로 1년 유배가 결정되었다. 이로써 김구는 강도 사건 15년, 보안 사건 2년, 도합 17년형을 받고 며칠 후 서대문 감옥으로 이감된다. 동지들 전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곳에서 함께 복역하게 되니 날마다 서로 얼굴 대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었고 간간히 말로도 사정을 알리며 지내는 까닭에 고생 가운데 낙이 되었다. 이곳에 온 김구는 체포된 이전과 이후에 그의 마음에 큰 변화가 생겼다. 체포되기 이전에는 10수년 동안 성경을 들고 교회당에서 설교하거나 교편을 들고 교실에서 학생을 교훈하며 학생들과 친구들 간에 충실한 사람으로 신망을 받고 지낸 붓을 든 혁명가 신세였었고 그 이전에는 도망자 신세로 미천한 신분에서 벗어날 길만을 도모하며 사는 패배자의 신세였는데 이번에 갑자기 일본 경찰에게 끌려와 무릇 7차례나 매달려 질식된 후 냉수를 끼얹어 살아나곤 하면서 자신의 마음은 점점 강고해지며 단단한 철갑을 두른 불사신 같은 기분이 느껴졌다. 더구나 와타나베 순사가 마주 앉은 오늘의 김구가 17년 전 김창수인 것도 모르고 자기 가슴에는 X광선을 붙이고 있어 일체 행동을 투시하고 있다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늘어놓으며 허풍 아닌 허풍을 떠는 것을 보니 태산처럼 크게 보이던 외놈들이 이제는 겨자씨같이 작아 보였다. 그렇다. 저들과 싸우는 것이 두려울 것이 없다. 저들은 허수아비요 겁 많은 개에 불과하여 으르렁거리며 짖을 뿐이다. 그런 외놈들에게 국권을 빼앗긴 것은 일시적 국군 쇠퇴요. 일본은 조선을 영구 통치할 자격도 없는 쫌생이었구나. 그래까지 17년 옥중 귀신이 되자 죽는 날까지 외마의 소위 법률이라는 것을 하나라도 파괴할 수만 있다면 계속 행하고 외마를 희롱하는 것을 유일한 오락으로 삼고 보통 사람으로 맛보기 어려운 별종 생활에 진수를 맛보리라 라고 결심한다. 다음날 100여 명이 좋긴 없는 수감자들이 우르르 서대문 감옥으로 들어온다. 그 중엔 면식 있는 자들도 있다. 소위 보안 사건으로 유배형에 처하였던 이승훈까지 다시 잡혀 들어온다. 이것은 외놈의 제2차 뭉우리돌 줍는 사건이다. 제1차는 황해도 안악을 중심으로 한 40여 명의 인사를 척결하는 거였고 이번에는 평안도 선천을 중심으로 애국 인사를 일망타진하여 105명을 검거 취조한 이른바 105인 조선총독부 초대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 암살 미수 사건으로 있지도 않은 음모를 김구와 그 지인들을 고문하여 거론된 인물들 700여 명을 무조건 잡아들여 기독교계와 신민의 회원 등 애국지사들만을 추려 구속시킨 이른바 공포 식민 통치의 서막을 열었던 것이었다. 수카바티 라디오 특별기획 듣는 드라마 제로공화국 기술의 인일규 연출의 김지우 목소리의 진남수였습니다. 제로공화국 제8화 드디어 3.1운동은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여기는 수카바티 라디오 문화 채널입니다.